21페이지 소설 봅시다. 소설 제목부터 한번 볼까요? 제목은 뭡니까? 제목은 늙으신 어머니의 향기 문순태입니다. 혹시 문순태 작가 들어본 적 있나요? 낯설지 되게. 네, 문순태 대표적인 작품이 징수리라는 작품이 있어. 그 수몰된 마을에서 그런 작품. 뭐 모를 수 있어요. 자, 그럼 가볼게요. 바로 들어가 보자. 바로 들어가 봅시다. 어머니 동그라미. 어머니는 동물적 본능에 가까울 정도로 생에 대한 집착이 강했다. 요만큼이 되어 있잖아, 그제? 뭐 요만큼이니까 요만큼 읽어보고 밑줄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생에 대한 집착이 강했다. 조금만 아프거나 배고픈 것도 참지 못했다. 노인족에서 점심 먹은 것이 조금 부실한 날은 해가 떨어지기도 전에 허기진 모습으로 집에 돌아와서 숟가락을 들고 밥통부터 찾곤 했다. 이 때문에 우리 집 전기밥통에는 언제나 밥이 준비되어 있게 마련이다. 밥이 없으면 아무렇지 않은 일에도 까탈을 부리며 심하게 며느리를 닥달했다. 자, 며느리 나오네요. 어머니한테 밥은 곧 생명이며 에너지원이다. 어머니는 또 몸의 컨디션이, 또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죠? 또 어머니의 컨디션이 조금만 나빠도 아이들처럼 엄살을 떨며 당장 병원에 찾아가 주사를 맞는 것을 좋아했다. 노인네들이 항생제 주사를 많이 맞는 것이 좋지 않다는 말을 해도 듣지 않았다. 우리 가족들 중에서 해마다 가장 먼저 독감 예방 주사를 맞는 것도 어머니이다.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는 어떤 내용이죠? 어머니가 뭐가 강해? 생에 대한 집착이 강하죠. 그래요. 이거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글을 읽다 보면 좀 생기는 건데 여기에 뭐가 있다고? 또라는 말이 있어요. 또라는 말은 두 가지라는 얘기잖아. 어떤 모습과 어떤 모습이 보이죠? 생에 집착이 강한 모습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 밥. 두 번째는? 그렇죠. 엄살. 이 크죠.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까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머니는 조금만 아프거나 참지 못했다. 여기랑 그 다음 또 병원을 찾는 것을 좋아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어머니의 이제 생에 대한 집착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죠. 밥과 약입니다. 어머니가 젊었을 적에는 그렇지가 않았다. 어머니 젊었을 때는 그렇지는 않았대요. 배고픈 것도 잘 참았고 아무리 아파도 자리 보존하거나 약을 먹지도 않았다. 여기 너무 짧으니까 읽어볼게요. 또 몸살이 나서 끙끙 앓으면서도 휘청거리며 호미를 들고 밭에 나가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 젊었을 적 어머니는 자신의 몸을 전혀 돌보지 않았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을 것이 있으면 자식들 입에 먼저 넣어주는 것으로 행복해하였다. 자신보다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삶의 보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의 삶은 궁핍과 땀과 희생과 인종이 그것이었다. 한창 젊은 시절에 아버지한테 소박당해 눈물 대신 땀을 흘리는 것으로 외로움을 참았다. 첩질이나 하면서 세월을 보냈던 반거충의 아버지가 세상을 뜨자 어머니는 남은 식구들의 생계를 떠맡았다. 계속된 궁핍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 식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어머니의 희생 때문이었다. 우리 식구의 생명줄을 머리에 이고 버둥거렸던 어머니의 모습은 내 가슴 속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한 존재로 살아있었다. 여기죠. 자, 여기는 어떤 내용이죠? 어머니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지. 그럼 그 예전의 모습은 어땠는지도 한번 해주면 좋겠죠? 그럼 선생님은 여기는 일단 할 것 같아. 해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먹지 않았어. 그러면 어머니는 과거의 모습은 어땠어요? 가족을 위해서 뭐 했어? 희생. 그럼 밑줄 어디다 할래? 그렇지. 여기 선생님도 여기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밑줄 먼저 그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 이게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나의 심리도 나오긴 하잖아. 근데 어쨌든 사건이 있으면 심리는 여기 넘어와서 찾으면 되니까 사건 단위로 해주는 건 좀 좋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다음, 그러던 어머니가 달라진 것이다. 왜 달라졌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이가 들고 자식들이 저마다 앞가림하고 살게 되자 특유한 어머니의 냄새를 피우기 시작한 것 같다. 더 정확히 따져보면 도시로 나와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인지도 모른다. 따로 살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함께 살면서부터 고부 사이가 서서히 버그러지기 시작했다. 아내의 짜증 섞인 투정질에서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 무렵부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머니의 냄새가 솔솔 풍기기 시작했다. 며느리 아까 했죠? 내 코에 어머니의 냄새는 내가 여기 처음 나온 건 아닐 텐데 우리가 나 동그라미 쳤었나? 안 쳤었지. 이게 나라는 말이 처음 나오나 지금?
우리 빼고 나는. 여기 처음 나눠봐. 일단 계속 읽을게요. 그 무렵부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어머니의 냄새가 솔솔 풍기기 시작했다. 내 코에 어머니의 냄새는 오래된 신김치에서 나는 군내 같기도 하고 쿠리한 된장 냄새, 시지근한 땀 냄새, 퀴퀴한 곰팡이 냄새, 고리고리한 멸치전 냄새, 꿀꿀한 두엄 썩는 냄새, 짭조름한 오줌 버케 지린내, 고리짝지근한 발가락 고린내, 생고등어 비린내, 식음털털 고리탑탑 쓰고 시고 짜고 매운 냄새 등이 적당한 비율로 뒤섞여 있는 것 같았다. 자, 여기죠. 요 앞에 어머니는 그러지 않았죠. 희생 때문에 살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달라진 것이지. 그치? 어떤 게 달라진 거죠? 그치? 어머니 몸에서 뭐가 나기 시작한 거야? 냄새가 나기 시작한 거야. 그럼 밑줄 어디 달래? 피우기 시작한 것 같다? 이렇게 좋아요. 근데 여기 보면 좀 더 가도 될 것 같아. 더 정확히 따져서 보면 이렇게 어머니에서 같이 살면서 뭐가 나기 시작한 거야? 냄새가 나기 시작한 거야. 이렇게. 됐나요? 다음. 나는 어머니의 냄새가 역겹다고 느껴질 때마다 젊었을 때의 어머니를 떠올리곤 한다. 젊은 시절 어머니의 냄새는 풀잎 향기보다 상큼했다. 아내가 외출할 때 몸에 뿌리는 불란서 향수보다 더 향기로웠다. 어머니의 냄새가 너무 좋아 잠시도 떨어져 있기가 싫었다. 친구들과 싸움질하다 얻어맞고 분이 머리끝까지 치솟아 있을 때도 어머니의 냄새를 맡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 스르르 잠이 들곤 했다. 자, 여기는 뭐야? 어린 시절 어머니는 어때요? 되게 향기로웠죠? 그럼 밑줄은 어디? 뭐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람들한테는 냄새도 되게 중요한 것 같죠? 근데 나이 먹으면 익숙해져서 그러나 냄새를 잘 못 맡겠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엄마 냄새가 있잖아. 니네도 그거 기억나니? 어렸을 때 엄마 냄새? 잘 사춘기라 그래, 자식아. 어렸을 때 엄마 냄새 나는 것 같고, 선생님도 사람을 냄새로 구별하는 것 같아. 사람마다 냄새가 달라서. 그래. 중략부분 줄거리 갑시다. 어머니의 냄새를 이유로 집을 나간 아내에게 나는 당분간 어머니를 동생이 모시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아내를 집으로 돌아오게 했다. 이건 한 문장이니까 그냥 다 밑줄이겠죠? 그리고 동생이 나오게 되고, 자, 예상했던 대로 여기서는 이제 중략 줄거리 나오면 어쨌든 여기 마지막만 보는 거야. 아내를 집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그죠? 예상했던 대로 어머니는 가시돋친 목소리를 한바탕 쏘아댔다. 왜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죠. 한번 쏘아붙인 거예요. 아내는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현기증을 일으키며 흐물흐물 쓰러지고 말았다. 가까스로 안방으로 기어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버렸다. 냄새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여기. 냄새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할게요. 어쨌든 이 작품 전체적으로 보면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지금 냄새가 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왜 제목도 어머니의 뭐 향기 이렇게 끝나잖아. 자, 다음. 아내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물기 젖은 목소리를 힘없이 말했다. 나는 그런 아내를 탓할 수가 없었다. 온종일 누워있어도 좋으니 집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만족해야만 했다. 왜? 집 나갔었잖아. 괜히 들어왔잖아. 나는 우선 창문부터 열고 코끝이 아리도록 안방에 라벤더 향수를 듬뿍 뿌려댔다. 아내가 누워있는 사이 어머니는 기세 좋게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며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예상했던 대로 아내는 주방에 나와보지도 않았고 저녁을 먹지도 않았다. 내 처 또 아프냐?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 먹던 어머니가 맛득장 표정으로 뚜벅 물었다. 자,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까지 하고 가면 그래도 어머니는 뭐 한 거야? 신경 쓰지 않고 주방에서 음식장만 하는 거겠죠? 그렇게 갑시다. 여기 하자. 자, 이렇게. 이게 대화 형태로 나오잖아. 봐봐. 대화가 계속 연결돼 있잖아.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가 희곡이나 시나리오 보면 대화와 행동으로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지면의 길이는 소설하고 같거나 오히려 소설보다 더 많지. 하지만 거기서 다룬 내용은 더 훨씬 적어. 그러니까 요약적 제시가 있어야지 내용이 많아지는 거야. 이렇게 대화로 처리되잖아. 별 내용 자체가 없어. 대화 자체는. 보여주기라서 쫙 넓게 퍼뜨린 거야. 이걸 만약에 서술자가 몇 개의 서술로 나타낸다면 이거 한두 문장으로 끝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대화들이 있을 때는 좀 범위를 좀 넓게 잡아도 돼. 내 처 또 아프냐?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던 어머니가 맞득지 않은 표정으로 뚜벅 물었다.
어머니, 목욕은 자주 하세요? 와, 이거 저렇게 대놓고 물어보는데. 나쁜 새끼 아니야. 어? 엄마, 목욕은 자주 해? 엄마 상처 입겠다, 씨. 그지? 엄마 상처 안 입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밥그릇에 시선을 박은 채 생뚱맞게 물었다. 왜? 애미한테서 냄새 날까 싶어서? 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아무 냄새도 못 맡으세요? 냄새? 사람 사는 집에서 사람 냄새가 나겠지. 그리고 살림살이 냄새도 날 것이고 아무 냄새 안 나면 어디 사람 사는 집이 간디? 그것이사 귀신 사는 집이지. 어머니한테서 나는 냄새는 무슨 냄새지요? 나한테서 냄새가 나냐? 모르셨어요? 나한테서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아주 심해요. 어떤 냄새?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좌우로 돌려가며 자신의 몸에서 나는 냄새를 맡느라 연신 코를 벌름거리며 킁킁거렸다. 여기까지 자릅시다. 자, 여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엄마한테서 뭐? 냄새 나요? 말하는 거지? 어디 할까? 이거. 어머니한테 난 냄새, 요거 하면 되겠죠? 아니면, 요거 하면 될 것 같아. 요거 해도 될 것 같아. 어머니한테서 나는 냄새는 무슨 냄새죠? 이렇게.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절대로 내 몸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요. 어머니는 절대로라는 말에 힘을 줘 단호하게 부인했다. 자, 어디 한번 맡아봐. 그러면서 어머니는 상반신을 내 앞으로 바짝 꺾으며 재촉했다. 나는 더 할 말이 없어 부지런히 손가락질만 해댔다. 자, 여기까지는 엄마가 절대 냄새 안 난다고 말하는 부분이겠죠? 이놈아, 애미한테서 나는 냄새는 애미가 자식놈들을 위해서 알탕갈탕 살아온 길고 쓰디쓴 세월의 냄새인겨.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섞여가며 말했다. 쓰디쓴 세월의 냄새라는 어머니의 말이 명치 끝을 후벼 팠다. 길고도 쓰디쓴 세월의 냄새라니 라고 했죠. 자, 그 냄새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쓰디쓴 세월의 냄새라는 말에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항상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앞에서 넘어가세요. 앞으로부터 넘어가서 인물 체크하고 밑줄 그은 부분만 읽어. 빠르게. 한 10초에서 한 15초 정도면 다 읽을 수 있어요. 자, 가봅시다. 문제 유형. 무슨 유형입니까? 이거 서술상의 특징이죠. 서술상의 특징에서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될 건 바로 시점. 이 작품의 시점 몇 인칭? 1인칭. 등장인물에 나가 있었죠? 네, 1인칭입니다. 1인칭. 서술자는 나가 되겠죠? 가보자. 동시에 진행되는 두 개의 사건을 교차하여 제시하고 있다라고 했죠. 두 개의 사건, 1인칭에서는 두 개의 사건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1인칭은 작품 속에 서술자가 있잖아. 근데 동시에 두 개의 사건을 벌어준 건 내가 할 수 없죠. 다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만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 이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시점이라든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높으면 그냥 몇 개는 그냥 제껴지는 거야. 1번 틀렸죠? 2번. 특정 인물의 시선으로 한 인물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죠. 여기서는 특정 인물의 시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인칭에서의 시선은 누구의 시선이겠어요? 나의 시선이겠죠. 나의 시선으로 한 인물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누구? 어머니.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선택지는 몇 인칭도 가능해요? 3인칭도 가능합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그림으로 그리면서 했죠. 제한적, 전지적 시점, 특정 인물의 시선에서라고. 그렇게 가능도 합니다. 다음. 과거의 사건을 현재 시로 서술하여 긴박한 분위기로 조성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 과거의 사건이 있어야 되겠죠. 자,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과거의 사건 나와 있는 장면 어딜까요? 그렇죠. 어머니 젊었을 때 있죠. 거기 넘어가 봐야죠. 넘어가 보세요. 거기 보면 과거의 사건을 현재 시제로 서술하여. 현재 시제로 서술했다는 얘기는 현재 어미가 아니에요. 이거 봐라. 너네 이거 착각하면 안 된다. 현재 시제로 서술했잖아. 이거랑 뭘 헷갈리면 안 돼? 현재 어미랑 같지 않아요. 현재 어미란 얘기는 분명하게 뭐가 있어야 되니? 니은이나 는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현재 시제는요. 현재 시제는 현재형 어미에다가 뭘 더 준 거야? 형용사. 서술격 조사의 기본형까지 포함된 거예요. 왜냐면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에다는 현재 시제 선어 말어미가 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로 현재이거든. 그러니까
현재형 어미를 쓰였다라고 했는데 본문에 예쁘다, 뭐 철수이다. 선생님 이거 현재형인데요? 쓰면 안 돼. 현재형 어미는 분명히 니은과 는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구분을 해야 돼. 시에서 가끔 이렇게 헷갈리게 나와요. 자, 과거 사건 현재 시제로 되어 있니? 아니죠. 과거 시제 서로 말 어미가 분명히 있죠? 이렇게. 그럼 쟤도 틀렸죠. 이렇게. 이거는 이 개념 문제이기 때문에 개념 하나하나 다 정리하고 갑시다.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선생님이랑 한번 했죠. 서술자를 전환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가 바뀌었다는 말하고 똑같다고? 시점. 그렇지. 시점이 바뀌었다는 말하고 똑같아. 서술자는 누구 아니면 누구라고? 나 아니면 누구? 1인칭이면 나, 3인칭이면? 통상적으로 누구라고 얘기해? 작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에서 서술자가 작가로 바뀌는 거야. 서술자의 전환이라고 말하면. 그건 다시 말하면 시점의 변환이라고 볼 수 있겠죠. 틀렸고요.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작중 상황의 현장감을 부각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공간적 배경, 일단 공간적 배경이 나오려면 묘사잖아, 묘사. 그러면 대화가 아니겠죠? 서술 측면에서. 여기 있는 장소는 첫 번째 집, 그리고 나머지 또 하나는 어디가 되겠어? 과거 장면이 나오겠죠? 거기 보면 묘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묘사가 나오면 일단 무조건 세모예요. 묘사가 생각보다 찾기 어려워요. 그 범위가 애매해요. 묘사는, 원래 묘사의 개념적 의미는 그림을 그릴 정도로 자세하게 나타나는 거잖아. 근데 그 범위가 두 줄 가지고 될까? 어떨 때는 될 때, 이게 그 경계선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얘는 선생님은 묘사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게 맞으니까 맞고 틀리니까 틀렸다고 판단 내리지 않고 나머지 것들로 판단하는 경우가 더 많아. 묘사는 좀. 근데 누가 봐도 묘사인 경우는 있어요. 많은 지면을 할애한 경우. 그게 아니라면 일단 세모. 아니라고 제끼지 마세요. 이렇게. 자, 21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2번.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어요. 기억 미음. 자, 앞에서부터 기억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항상 이거 본문에서 앞에서부터 먼저 뭐라고 했으니까 기억. 노인네들이 항생제 주사를 많이 맞는 것이 좋지 않다는 말을 해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만 딱 보면 안 돼요. 항상 이거는 무슨 의미라고 했죠, 선생님이? 서사적 의미라는 말을 썼지. 서사적 의미라는 말은 이 기억이 있기 전에 위에 줄거리, 이 다음 줄거리가 중요한 거야. 앞에 줄거리에 밑줄 뭐라고 그려져 있죠? 어머니는 뭐에 대한 집착이 강했어? 생에 대한 집착이 강했어요. 첫 번째 밥에 대한 거, 두 번째 건강과 관련된 거겠죠. 기억.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어머니의 완고한 모습이 드러난다. 맞습니까? 네, 듣지 않았다라고 말했잖아. 그래서 제일 먼저 병원 가잖아. 뒤에까지 보면 이렇게. 다음 니은 가볼까요? 니은은 몸살이 나서 끙끙 앓으면서도 휘청거리며 호미를 들고 밭에 나가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 이거지. 지금은 건강에 대한 집착이 있지만 과거에는 안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그 뒤에도 봐야 돼. 어머니의 희생하는 모습이겠지. 그렇게 보고 갑시다. 자신을 돌보기보다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어머니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맞죠? 볼 것도 없고. 다음 디귿. 그 무렵부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어머니의 냄새가 솔솔 풍기기 시작했다라고 했지. 이건 뭐야? 어머니 희생이었죠. 그러던 어머니가 달라진 것이야. 언제부터? 자식들이 저마다 앞가림하고 살게 되고 따져보면 아들과 며느리랑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그 어머니의 냄새가 나는 역겹다고 느끼지. 그리고 역겹다고 느껴질 때마다 언제를 생각해? 젊었을 때 어머니를 떠올리고 해. 어머니는 젊었을 때 어땠으니까? 향기로웠으니까. 자, 가볼게요. 지금 어머니의 냄새가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기 어려워하는 나의 모습 틀렸죠. 어머니 냄새가 어떻다고 나와요? 역겹다고 나와요. 그럴 때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린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3번 디귿. 문제는 선생님이랑 같이 풀면 되게 쉬운데 왜 시험에 나오면 어려울까? 다음 23번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가봅시다. 소설은 감각적 소재를 활용하여 현실 문제를 드러내기도 한다라고 했지. 그럼 여기서는 감각적 소재가 뭐겠어요? 냄새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현실은 뭘까요? 이거 문제에서 현실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현실이 상징하는 건 뭐게? 맞아. 여기서 말하는 현실은 무조건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말해요. 당대 시대 현실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단순한 냄새가 어머니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뭐의 모습을 반영한가? 사회의 모습을 반영한다고 보는 거야. 현실은 그래. 그래서 선택지라든지 문제, 현실 나오면 얘는 사회문화적 배경이다.
이렇게 되겠죠? 다음. 이 작품은 자식이 어머니의 인생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 기본적 삶의 욕구를 부정적으로 여기고 냄새를 문제시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고 했죠. 특히 작가는 냄새에 대한 각기 다른 인식으로 형성된 갈등을 통해 부모 세대에 대한 그릇된 관념을 지적한다라고 했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현실 문제는 뭘까요? 현실 문제를 드러난다고 했잖아. 냄새를 통해서. 그럼 여기서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현실 문제는 뭘까요?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 간의 뭐? 갈등. 그걸 나타내고 싶었다. 그게 현실 문제인가? 고부간의 갈등. 여기서는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말 나오지.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 현실이라는 말의 의미를 내가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보기의 내용이 좀 달라지는 거야. 1번. 집에 밥이 없으면 까타를 부르는 어머니의 모습을 내가 생에 대한 집착이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나오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맞죠? 그래서 밥도 맞고 건강 염려하죠. 집착이라는 것은 부모 세대의 그릇된 관념이 드러나 있군. 자, 부모 세대에 대한 그릇된 관념이지 냄새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어때요? 맞는 것 같습니까? 조금이라도 좀 애매하다 싶으면 뭐 해줘요? 세모도 됩니다. 근데 집착하는 거, 여기 선생님은 그런 거 있어요. 맞는 것 같아. 근데 혹시 몰라서 세모 읽어봐요. 세모도 종류가 있잖아. 어쩌면서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다음 가볼게요. 어머니의 삶을 군핍과 땀과 희생과 인종으로 보는 것에는 슬래시. 자, 본문에서 나오죠? 이 부분이 어딘지 알지? 과거에 어머니 이렇게 살았어요. 어머니 덕분에 우리가 살았다고 본 거지? 뒤에. 어머니 인생을 부정적이 여기는 나의 모습이 드러났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어머니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안 봤잖아. 어머니 때문에 우리는 산 거야. 그때 어머니의 모습에서 무슨 향기가 났어? 그래, 향기로운 냄새가 났단 말이야. 향기가 났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해서 틀렸어요. 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죠. 됐죠? 이렇게. 이 소설은 좀 쉬웠죠? 여기서 글이 잘 읽혔어. 좀 어렵지도 않고. 그리고 얘가 서술 위주가 아니라 서술은 필요할 때만 읽고 대화가 많이 나와. 그럼 대화가 많이 나는 건 지면만 길지 스토리는 별로 없다는 얘기가 되니까. 됐죠? 그럼 여기서 오늘 소설 하나 더 해봅시다. 문학 하나 더 해보도록 하자. 다음 현대시 2개 있는데 현대시 2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 문학을 먼저 하다 보니까 문학 진도가 좀 더 빨라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독서를 먼저 하고 독서의 양을 조금 늘리고 문학을 좀 줄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밸런스 맞춰보도록 하자. 자, 제목부터 가볼까요? 가 작품의 제목은 이성복의 꽃피는 시절입니다. 이 제목이 되게 재밌어요. 꽃피는 시절. 그러면 이 작품에서 말하고 있는 꽃피는 시절은 언제죠? 우리 보통 꽃피는 시절은? 지금인가? 봄이겠죠, 봄. 그죠? 꽃피는 시절, 봄. 이렇게. 이게 현대사를 살면 있잖아. 오늘 날씨가 춥잖아. 날씨가 추운 줄도 솔직히 잘 모르고 살아요. 집에서 나와서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내려가서 차 타고 여기 지하주차장으로 가지? 거기서 올라와요. 밖에 심지어 그리고 하루 종일 건물에서 일하잖아. 밖에 눈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몰라요. 누가 톡으로 보내주죠. 야, 지금 첫눈 와. 야, 지금 첫눈 온대. 얘기하죠.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은 어쨌든 자연 속에 살면서 자연의 이렇게 변화 이런 거 보면서 몸에 맞춰서 적응해야 되잖아. 다 똑같아. 봄, 여름, 가을, 겨울. 집에서 반바지 입고 반팔 입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죠? 오히려 여름에도 긴팔을 입죠? 추우니까. 자, 아무튼 꽃피는 시절입니다. 봄이겠죠? 꽃피는 시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편하게 쭉 한번 읽어봐. 선생님이 질문할 거 뻔하잖아요. 자, 봤어?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엔 그냥 계속 쳐다보지 말고 그런다고 시가 해석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선생님이 늘 던지는 그 질문들 있지? 해봅시다. 화자는 누구요? 나 여기 본문에 드러나 있습니까? 안 드러나 있습니까? 드러나 있어요. 납니다.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은요? 당신이죠. 여기서는 화자 중심의 시인 것 같아요? 당신 중심의 시인 것 같아요? 당신 중심의 시인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나의 정서도 꽤 많이 나오죠. 둘 다 동시에 보세요. 일단 당신의 처한 상황으로 봅시다. 자, 당신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답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습니다. 요거 내 안에 있어요. 또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지금 당신의 내 안에 있지만 이라고 말하죠. 하나 더 있어요. 조망만한 손으로 뻗센 내 가슴을 쥐어뜯으며 발 구르는 당신이에요. 당신은 내 안에서요. 내 가슴을 쥐어뜯으며 발 구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상황에서 나는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화자는 어떤 정서, 어떤 태도로 보이죠? 좀 크게, 좀만 더. 그렇지. 근데 여기서도 있잖아. 여기서도 선생님이 요거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여기 밑줄을 할 것 같아요. 왜일까요? 이거 왜 밑줄일까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때인데. 선생님이 그 얘기했잖아. 그렇지. 상황의 과정. 당신은 지금 내 안에 있는데, 당신이 내게서 떠나갈 때면 나는 어때요? 실핏줄 터지고 내 눈, 내 귀, 거들난 몸뚱이 갈갈이 찢겨진다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되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요? 울고 싶고 웃고 싶고 토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야. 또 당신을 보낼 일 어떻게? 아득합니다. 굳은 살가죽 불 댕길 일 막막합니다. 그죠? 이렇게 돼. 불단 살가죽 뚫고 다시 태어날 꿈과 같습니다. 라고 돼 있고 나는 당신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해야죠. 그러면 이렇게만 보면 화자는 난데 당신은 어디 있어요 지금?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내 살갗을 찢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야. 그때 나는 매우 고통스럽고 그걸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제목이 뭐죠? 꽃피는 시절이죠. 그럼 화자는 뭐라고 짐작할 수 있어요? 제목이 왜 꽃피는 시절일까요? 내 몸을 뚫고 나가려고 하는 당신은 뭐가 될까요, 그러면? 꽃이 되겠죠. 그럼 나는 뭐가 되겠냐? 나무? 뭐 가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지금 내 안에 있는 꽃이 내 몸을 살갗을 찢고 피우려고 하는 거야. 그때 나의 막막한 심정, 떠나보내야 할 마음, 또 내 찢어지는 심정, 이런 것들을 표현하시죠. 그래서 이성복의 꽃피는 시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가보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해봅시다. 가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 했어요. 우리 여기서 이제 이 선택지도 몇 번 봤죠.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한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연을 마무리했다라는 말이 많이 나왔죠. 여기서는 시상을 마무리하나요? 그럼 시상을 마무리하는 부분 어디죠? 시의 맨 끝입니다. 명사로 끝났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여운이 남긴다고 해요? 남긴다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 여운이란 얘기는 완벽하게 딱 끝났을 때는 여운이 안 남아요.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을 때 여운이 남는 거야. 그래서 시에서 여운을 남기는 방법은 크게 이렇게 종결 의미가 아닌 부분으로 시를 끝내버리거나 아니면 끝났는데 얘를 어디로 연결시켜버려? 맨 앞으로 연결시켜버리는 거야. 그래서 순환구조, 수미상관 이런 걸 통해서 여운을 만든다고 하겠죠. 이런 맞죠? 그러면 가는 맞으니까 일단 남겨두고요.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자,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했다라는 얘기는 구체적인 청자는 본문에서 어떻게 찾는다고 했죠? 이런 것들을 메모 잘해야 돼요. 구체적인 청자를 찾으려면 본문에서 뭐만 찾으면 된다? 2인칭 대명사랑 혹격조사만 찾으면 돼요. 다시. 우리가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했다라는 말은요. 이 말은 대화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대화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럼 구체적인 청자는 어떻게 설정되느냐? 두 가지죠. 첫 번째, 2인칭 대명사. 우리 문법에서 2인칭은 너잖아.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청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2인칭 대명사. 두 번째는요. 혹격조사. 돈호법이라고도 부르죠. 누구누구, 야, 봐라, 마, 뭐 무슨 철수네, 영수네, 뭐 이어 이런 게 누군가를 부르는 걸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2인칭 대명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 또는 누굴 부르는 거 있어 없어? 있죠. 누구예요? 당신. 당신은 뭐야? 2인칭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이거 있는 순간 구체적인 청자이고 이거 대화체입니다. 이렇게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맞나요? 예, 맞죠? 그럼 얘도 가는 동그라미.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지. 그럼 요거는 잘 모르겠으면 남겨놔도 돼요. 근데 반어법에서는 무조건 뒤에서부터 찾는 거라고 했잖아. 이 작품의 주제의식이 참 애매하죠. 그렇죠? 이건 뭐야? 뭐 꽃을 피우려는 나무의 고통 이런 거잖아.
근데 그게 단순히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또 어떻겠니? 보람도 가지고 있겠죠. 반어법 찾기 애매하죠? 찾지 맙시다. 넘어갑시다. 다음. 하강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뒤에 건 무조건 맞겠고 하강적 이미지. 가보자. 하강적 이미지 있나요? 하강적 이미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없어? 없어요. 자, 하강적 이미지에 대해서 선생님 좀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좀만 설명해 볼게. 자, 여기다 쓸게. 하강적 이미지하고 대립적인 이미지는 뭐가 되겠죠? 상승의 이미지죠. 그럼 선생님이 대립된다라는 말은요. 대립된다는 말은 한 부분에서만 반대되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남학생과 여학생이 있잖아. 다르죠? 뭐만 다릅니까? 성만 다릅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학생이어야 되고요. 또 사람이어야 되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한 부분에서만 반대되는 거야. 그러면 상승과 하강은 뭐야? 하나는 아래로고 하나는 위죠. 그럼 나머지는 다 똑같다는 얘기야. 그럼 대표적인 이게 왜 얘기를 하냐면 상승과 하강은요. 일단 첫 번째 동적인 이미지입니다. 둘 다. 동적인 이미지죠. 그리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뭘 통해서 확인할까요? 올라가네 내려가네? 그러니까 뭐 촉각이나 이런 걸로 파악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뭘로 파악해요? 시각으로 파악하죠. 얘는 시각적 이미지입니다. 주로 시각적 이미지예요. 다시 말하면 주로 시각적인 얘는 감각으로 느낍니다. 감각적이죠. 그래서 하강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고 상승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데 이건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동적인 이미지여야 된다는 거야. 움직이고 있어야 돼.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건 뭐냐면 이건 이제 기본적인 거니까 이거보다 더 큰 건 여기 나가서 이걸 추상적 의미로 확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상승과 하강이라고 말했는데 앞에서 희망과 기쁨을 노래해요. 그 뒤에서 절망과 슬픔을 노래해요. 그렇다고 저희가 상승과 하강 이미지라고 하면 안 돼. 근데 이건 돼. 선생님 기분이 좀 다운됐어요. 기분이 좀 다운되는데 이때는 하강의 이미지라 쓸 수 있어요. 왜? 선생님 기분이면 추상적인 건데 왜? 기분이 내려간다라는 말은요. 기분이라는 추상적 의미를 뭘로 표현한 거야? 구체적이고 감각적 이미지로 바꿔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쓸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라는 말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감각적인 의미가. 요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다음 5번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 이것도 했죠. 통사구조는 다른 말로 하면 문장 구조고 문장 구조는 문장 성분의 배열이에요. 문장 성분의 배열.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 있습니까? 어디? 하나만 가지고는 안 돼. 문장 성분이니까 말 그대로 통사구조니까 문장과 문장의 구조가 비슷해야 돼요. 3분의 2가 똑같아야 돼요. 어디? 그래요. 디귿. 나는 울고 싶고 웃고 싶고 토하고 싶고 여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되겠죠. 그럼 이제는 이렇게 맞죠. 자, 그리고 또 가와 관련된 문제가 하나 더 있겠죠. 요것만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나와 당신은 관계를 바탕으로 기억과 미음을 이해하는 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나와 당신의 관계를 먼저 봐야 되겠죠? 나와 당신은 무슨 관계입니까? 당신은 어디에서? 내 안에서 나가려고 하죠. 쥐어뜯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내보내는 화제의 심정이 나와 있겠죠. 자, 기억부터 볼게요. 본문에서 기억을 먼저 보면 누군가의 입가에 잔잔한 웃음이 되려 하셨지요. 누가? 당신이. 그럼 당신은 누군가에게 뭘 주는 대상이니? 웃음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될까? 웃음은 즐거움 또는 기쁨이겠죠. 그래서 기억만 보자면 당신은 누군가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겠죠. 그럼 내가 당신을 긍정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맞습니까? 네.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존재죠. 세민이 오늘 수업 태도가 아주 좋은데. 자, 니은 가볼게요. 당신은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벗고 싶어 몸부림하지만 이라고 했죠. 당신은 내 몸 안에 있으면서 나를 몰라요. 그리고 나에서 어떻게 해?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네. 나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당신의 안타까움? 아니죠. 누구의 안타까움이 차라리 나의 안타까움이겠죠. 주체가 틀렸죠? 다음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본문에서 봐야지. 당신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벗어나고 싶어 몸부림하지만 이라고 했으면 여기는 차라리 화자의 안타까움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있나요? 가나. 이건 나 보고 나서 볼게요. 나 보고 나서 봅시다. 권정우의 저수지입니다. 저수지. 제목이 뭐라고요? 저수지. 그럼 화자는 저수지에 있거나 아니면 저수지를 보고 있거나가 되겠죠? 자, 이것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네.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첫 번째 게 뭐라고 시작하냐면 자기 안에 발 담그는 것들을 물에 적게 하는 법이 없다라고 했죠. 저기서 자기가 누구예요?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시할 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시에서 제목이 저수지잖아. 이게 중심 대상이 저수지란 말이야. 시에서 끝까지 한 번도 저수지라는 말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땐 대상이 뭔지 파악할 수 어렵잖아. 그래서 무조건 뭘 봐야 돼? 저수지를 봐야 돼요. 화자는 누구? 나. 여기 있어 없어? 없어.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은 뭐? 저수지. 근데 저수지인데 본문에도 저수지라는 말도 없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자기라고 하면 되겠고 뭐 자기가 누구예요? 저수지가 되겠죠. 저수지의 현재 모습이 나와 있나요? 현재 저수지의 모습은 안 나와 있죠. 그거 없을 수도 있어요. 대신 저수지를 바라보는 누구의 인식만, 나의 인식만 나와 있는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시를 해석해보면 해석할수록 이런 패턴의 시도 있구나. 아까 처지 상황이 시 공간적 배경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겠구나. 또는 긍정 부정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또 상황의 가정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구나. 그리고 아예 없는 것도 있구나. 이런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나는 이 호수를 보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자기 안에 발 담그는 것들은 뭐하라고? 물에 적게 하는 법은 없다라고 말하죠. 이렇게 되죠. 또 모난 돌멩이라도 모난 파문으로 대답하지 않고 검은 돌멩이라고 검은 파문으로 대답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러면 어떤 돌을 던지더라도 파문은 똑같이 일어난다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산이고 구름이고 물가에 들어서 나뭇가지며 나는 새까지 겹쳐서 들어가도 어느 것 하나 상처 입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무며 산이고 구름이고 나무며 나는 새까지 겹쳐서 호수에 들어가도 어느 것 하나 뭐 한다? 상처 입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 말을 보면 산과 구름과 나무, 새까지 물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진짜 물에 들어간다는 얘기야? 아니겠지. 세변은 어떤 게 된 거야? 물에 걔네들이 비치는 거야. 그러니까 비치니까 걔네들한테 뭐 하잖아? 상처 입히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바람은 쉴 새 없이 넘어가는 수면 위에 줄구를 다 읽기나 하는 건지 넘어가요. 다음, 하늘이 들어와도 넘치지 않는다. 바닥이 깊고도 높다라는 거야. 얼마나 크면 하늘이 들어와도 넘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이건 저수지의 어떤 자세인 거 같냐? 모든 것들을 다 상처 입히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품어버리죠. 그런 것까지만 딱, 포욕 이런 걸 수도 있겠고요. 저수지 수면에 비친 그걸 보면서 이걸 쓴 거죠. 그러니까 대상, 저수지의 정확한 현재 상황이나 처지는 안 나오고 그 저수지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들만 나옵니다. 자, 1번 가보자.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했다. 맞습니까? 아니죠. 뭐로 끝났어요? 그렇지. 높다로 끝 형사로 끝났으니까 틀렸고요. 구체적인 청자 나옵니까? 안 나오죠. 여기 자기는 뭐야? 자기 안에니까 3인칭이죠. 그죠? 얘는 안 나옵니다. 틀렸고. 유사한 통사구조 나올까요? 어디 나옵니까? 그렇지. 두 번째는 너무 대놓고 나왔죠. 모난 돌멩이라고, 검은 돌멩이라고. 모난 파문으로, 검은 파문으로 대답하지 않는다, 대답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답은 몇 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정도는 좀 찾기 애매한 게 있어도 상관은 없단 말이야. 반어법이 뭔지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근데 뒤에 이렇게 나오면 좀 힘들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러니까 반어법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때는 찾아야 돼요.
뭐 대상에 대한 부정적 심리를 드러낸다, 현실에 대한 비판이 드러난다. 그러면 뒤에 거 먼저 보고 찾을 수 있지만 이렇게 주제의식을 통해서 시상을 펼치고 있다 그러면 찾아내기 좀 힘들 것 같아요. 됐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해보죠. 여기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다라고 했잖아요. 이 시상의 정확한 뜻이 뭘까요? 시상을 뭘 시상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시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많아요. 첫 번째가 시인의 생각이나 상념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시적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다 맞아요. 그냥 쉽게 말해서 뭐라고 하면 돼요? 그냥 시의 내용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시의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다.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시의 내용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시의 내용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시인의 생각이나 상념, 시적 상황, 그 다음에 시의 이렇게 합쳐서 시의 내용 이렇게요. 그렇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뒤에 거 또 나와 관련된 거 이거 25번 답이 나왔고 26번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와 나는 모두 자연 현상을 관찰하여 얻은 삶의 깨달음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뭘 노래하고 있냐면 삶의 깨달음을 노래하고 있다. 가는 우리가 깨달음의 내용을 몰랐잖아. 잘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야. 자연의 섭리에 따른 개화의 과정을 바탕으로 인고와 희생이라는 가치를 드러내고라고 했어. 이 작품의 주제가 뭐야 그러면 꽃을 피우려는 나무의 인고와 희생이겠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겠고요. 다음, 나는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마저 사랑으로 품어내는 저수지의 모습을 통해 포용이라는 가치, 우리가 비슷하게 찾아냈네요. 포용이라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이거죠. 화자가 깨달은 건 두 가지 가치죠. 하나는 꽃을 피우려는 나무의 인과 희생의 과정. 또 두 번째, 자신한테 상처 주는 존재마저 품어주는 저수지의 포용. 이렇게 되겠네요. 자, 1번. 가에서 추운 땅 속을 헤매다가 부르지 않아도 온다는 것은 이라고 나있죠. 보면 넘어가야죠. 다운표니까 누가 추운 땅 속을 헤매다가 부르지 않아도 오는 겁니까? 당신이 오는 거죠. 당신이니까 이건 뭐가 되겠어요? 개화의 과정이니까 꽃이겠죠. 자, 이게 자연의 섭리에 따른 희생을 표현한 것입니까? 섭리는 맞겠죠. 근데 뭐가 틀렸어요? 희생. 희생이 틀렸죠. 희생은 누구의 희생이어야 돼? 여기서 희생은 나의 희생이어야 되죠. 나. 답은 몇 번? 1번. 답은 너무 쉽게 나온 거 아니야? 답이 좀 쉽게 나왔죠. 그럼 이렇게 해서 문제 다 풀었나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문학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